뷰티풀 큐. 아침에 미생물의 우리 몸에 유익한 그 균에 대한 것이 거의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뷰티풀 큐. 모든 면역 반응은 다 청적이다. 모든 면역 반응은 암을 방어하는 작용 또한 예외가 아니다. T세포뿐 아니라 자연살해 세포라는 백혈구 또한 암과 싸울 수 있다. T세포와 마찬가지로 자연세포, 살해세포 역시 암세포 속으로 독소 단백질을 보냄으로써 암세포와 싸우지만 이들은 세포가 암의 성질을 띠게 되었을 때 감지하는 전략이 서로 다르다. 그 중에 하나는 건강한 세포에서 발견되지 않으나 암세포 표면에서 때로 나타나는 단백질 분자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제5장에서 살펴본 이른바 스트레스 유발성 단백질이다. 그런데 면역계는 암보다 독감 바이러스를 더 잘 인식한다. 그러나 이는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면역계가 암과 싸울 수 있다는 발견으로 면역 반응을 이용하거나 증강시킴으로써 암과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통상 면역치료라고 불리는 이러한 치료의 역사는 길다. T세포나 자연 살해세포에 대해 알기 전에도 실행되어 온 실험 하나는 윌리엄 콜리의 연구로서 1890년대 내내 통용되었다. 기록이 충실한 이 실험은 면역요법의 효시로 칭송받는다. 뉴욕 메모리얼 병원의 외과의였던 콜리는 경부암 환자가 피부 감염이 극심해질 때 오히려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그 후 47가지의 비슷한 사례를 의학문헌에서 찾아낸 콜리는 열처리한 박테리아 콜리 독소라고 한다. 혼합물을 사용해서 예방접종으로 암 환자를 도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체계적으로 실험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제도적인 검토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약관 29세의 외과의는 별 제약 없이 직감에 따라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곧 살펴보겠지만은 그로부터 100년 후 앨리슨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주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게 된다. 콜리의 독소는 일부 환자에게서 성공을 보였지만은 그 효력은 대체로 일관성이 없었다. 특히 다른 의사들이 같은 물질을 만들려고 할 때 그랬다. 복제에 실패한 이유는 그 혼합물 자체가 갖가지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기성 의료계는 콜리의 접근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성공 이후로 애초에 오진 탓으로 돌리며 발뺌했다. 콜리가 정확히 어떤 혼합물을 이용했는가는 분명하지 않으며 자선기관인 영국 암연구소는 콜리의 독소가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콜리가 시도했던 그 무언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제3장에서 기술한 대로 스티븐 로젠버그는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사이토카인이 때로는 암 퇴치에 도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사이토카인이 모든 면역 과정의 스위치를 켜버리는 바람에 후폭풍 같은 면역 활동의 독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역기를 이용해 암을 퇴치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요약하는 단어를 하나만 고르려면 그것은 바로 정밀성이다. 여기서 정밀성이란
암에 실제로 반응하는 성향이 있는 환자들만 치료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암을 표적으로 삼는 정확한 면역세포만 증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앨리슨의 성공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올바른 면역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과학자는 없지만 문제는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면역 반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법 하나는 항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항체는 지금껏 알려진 가장 정밀한 생물 작용체다. 면역계의 일본 천연 항체는 체내의 혈액을 따라서 순환하면서 세균이나 감염된 세포에 들러붙어 이들을 직접 불능화하거나 아니면 파괴를 위해서 딱지를 붙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항체는 거의 모든 것에 들러붙도록 만들 수 있다. 제4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데 쓰이는 항체는 일부 환자들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앨리슨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역시 항체를 활용하는 것이었지만 그가 창안한 발상은 과거의 항체를 쓰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앨리슨의 출발점은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과정이 아니라 끝나는 과정이었다. T세포는 처음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감지하면 증식한다. 몇백 개에 불과하던 T세포는 병든 세포를 알아볼 적절한 수용체만 있으면 단 며칠만 해도 수백만 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면역세포의 증식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시간이 얼마간 흐르면 대체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일 경우에 T세포와 다른 면역세포들은 스위치를 끄고 면역 반응이 서서히 멈추도록 함으로써 면역계가 원래의 휴지기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면역계가 휴지가 될 때는 대개 위협이 사라진 다음이다. 앨리슨의 생각에 이 스위치를 끄라는 신호를 중단시키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항체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활동을 차단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그의 발상은 보통 때는 면역계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수용체 단백질 활동을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이 발상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까울 만큼 혁신적인 이유는 이제까지의 암 퇴치법이 면역 반응의 스위치를 켜려는 것이었던 반면에 앨리슨은 스위치를 끄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종양을 막는 면역 반응의 고삐를 조이지 말고 아예 풀어버려야 한다고 썼다. 이 접근법의 큰 장점은 정밀성이다. 종양을 공격하겠다고 스위치를 켠 세포만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개입을 통해 고삐가 풀리는 것은 몸속 모든 면역세포가 아니라 스위치를 켠 면역세포뿐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면역관문요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앨리슨의 연구는 애초에 암을 연구할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암 치료를 하려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한다. 그의 의도는 T세포의 작용 방식을 알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암에 대한 생각 역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와 두 삼촌과 형제를 암으로 잃은 앨리슨은 방사능요법과 화학치료가 얼마나 무서운 부작용을 수반하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신비한 T세포 수용체 단백질 CTLA4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과학적인 발성이건 이를 향한 첫걸음을 제대로 내딛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새로운 발상은 무엇이든 이전에 있던 발상을 기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앨리슨의 발견도 예의외가 아니었다. 제1장에서 살펴본 대로 제인 웨이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몸속에 전혀 없던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 또 다른 징후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찰해냈다. 제인 웨이에게
이 두 번째 기폭제는 세균의 감지였다. 또한 매친거에게 그것은 위험한 세균이나 물질의 감지였다. 제2장에서는 스타인 어머니 수지성 세포가 세균을 능숙하게 감지하는 것을 알아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포를 감지할 때 수지성 세포는 공동자극 단백질을 표면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T세포에 세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것이 면역 반응에 착수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신호다. 수지囊세포 표면의 공동자극 단백질은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처럼 T세포 표면의 수용체 단백질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T세포의 활동 역량에 고삐를 풀어놓는다. 앨리슨의 여정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지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앨리슨은 T세포 표면에서 두 번째 수용체 단백질을 찾아냈다. 이 단백질은 공동자극 단백질에 의해서 고삐가 꼴리는 T세포의 수용체 단백질과 신기하게 유사하지만 면역계 내수의 역할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앨리슨이 찾아낸 이 신비한 T세포 수용체 단백질의 이름은 세포 독성 T세포랑 관련 분자 포로 매우 난해하다. 간략히 CTLA4라고 한다. 포라는 숫자는 T세포에서 확인된 분자들 중에서 네 번째 분자라서 붙었다. 그렇다고 앨리슨이 CTLA4 발견자라는 말은 아니다. 1987년 마르세유에 있던 피에르 골드스타인의 연구에서 발견이 됐다. 다른 백혈구가 아닌 T세포 내에서만 활동하는 유전자를 알아내려던 연구의 일환으로 발견된 것이 CTLA4였다. 골드스타인은 이것을 추적해서 그 역할까지 밝혀내지는 않았다. 그는 이것을 면역 반응을 하도록 스위치가 켜진 T세포 표면에는 존재하는 반면에 쉬고 있는 T세포, 즉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대기 상태의 T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밝혀내었다. 어쨌거나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CTLA4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밝히는 것은 쉽지가 않다. 2015년 앨리슨이 관련 연구로 명망 높은 의학상을 수상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내놓았다. 특정 연구에 대한 공로를 개인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처사는 신약의 개발 과정에 대한 거짓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앨리슨의 논문에 인용된 이전 연구에 대한 분석을 보면 그의 발견이 5700개 연구소 7000명의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직접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데 있다. 앨리슨의 아이디어를 임상에 적용한 의사와 환자들 그리고 실험실의 분자를 허가받은 약물로 변형시킨 제약업계 연구자들과 환자들을 제외하고 또 그토록 많은 연구자들이 앨리슨의 연구에 기여했다는 논리였다. 반면에 저명한 한 면역학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상전백혈을 방불케 하는 혁신의 공로를 한 명의 개인에게 돌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면역감염요법은 제임스 앨리슨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견해 모두 일리가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에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이 약물 하나를 개발하는 일에도 공동체 전체 그리고 개인의 발화장치가 필요한 법이다. CTLA4의 체내 기능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실험 결과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T세포를 자극하는 일을 돕는다는 가설에 맞게 해석이 되었다. 어쨌거나 이것이 단백질 수용체도 다른 자극 수용체와 매우 유사했고 이런 종류의 중복은 면역계의 내재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많은 상이한 분자들과 세포들이 만든 기능은 중복되어 있다. 이 면역계의 탄탄한 방어를 돕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러한 중복은 세균에 의한 특정 면역세포의 작용이 방해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세포가 이를 넘겨받아서 면역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1994년 시카고 대학교의 제프 브루스톤과 그의 연구팀
이것을 CTLA4의 기능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블루스톤 팀은 CTLA4를 차단하는 항체를 생산해낸 참이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CTLA4 기능이 차단될 경우 T세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험해 볼 수 있었다. 그의 실험실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장기 이식이나 자가 면역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중단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블루스톤 역시 CTLA4가 자극 수용체 스위치를 켜는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면역계 작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추정했다. 블루스톤은 티레스 월러너스가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와 연구 결과를 보여주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회고한다. CTLA4를 항체로 차단했더니 T세포 반응이 약화되기는커녕 강화되었다는 결과였다. 만일 CTLA4를 차단해서 더 강한 반응이 초래된 것이라면 CTLA4는 통상 면역 반응을 켜는 신호가 아니라 끄는 신호를 전달해야 이치가 맞을 터였다. 기존 학계의 견해와 완전히 반대로 나온 결과는 딱히 유레카의 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블루스톤의 회고대로 그런 대체를 이렇게 반응했다. 그거 신호를 끄는 분자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사람에게 그걸 입증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일 거야. 당시 친구 둘이 면역이라는 새 과학 장관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루스톤은 자신의 발견을 그 지면에 실었다. 당시 블루스톤은 새로운 저널이 인기가 없을 경우 다른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찾아보지 않을까 봐 우려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면역은 즉시 세계 최고의 면역학 저널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버클리암 연구소 소장이었던 앨리스는 블루스톤과 라이벌이었는데 1989년 자신의 박사과정 학생인 매튜 맥스 크루멜에게 똑같은 과제를 맡겼다. CTLA4의 체내 기능을 알아내는 일이었다. 앨리슨에게 검증하고 싶은 구체적 가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크루멜의 말대로 그것은 가설에 의거한 엄정한 실험이라기보다 그저 호기심이 유발시킨 연구였다. 처음에 블루스톤의 연구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크루멜은 똑같이 CTLA4를 추적하는 항체를 만들었고 따라서 CTLA4가 차단될 면역 반응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시절 항체를 만드는 일은 요즘처럼 쉽지 않았다. 크루멜이 효과가 좋은 방법을 알아내기까지 4년이 걸렸다. 일단 손에 항체를 넣게 되자 그것을 이용하는 그의 실험에서도 블루스톤의 실험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CTLA4를 차단했더니 면역 반응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 T세포의 스위치를 끄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가설에 맞는 결과였다. 블루스톤과 앨리슨의 실험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지만 이들의 발견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CTLA4에 들러붙은 항체가 특정 수용체의 작용을 막을 수 있지만 이론상 특정 수용체의 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다. 그것이 스위치를 끄라는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스위치를 켜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논란의 정지 여부를 찍은 것은 CTLA4가 없는 유전자 변형 생쥐들이 급격히 증가한 면역세포가 독소로 작용해 염증을 유발하는 바람에 사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였다. 이로써 CTLA4가 면역 반응의 스위치를 끄는데 매우 중요한 점이 명확해졌고 면역 반응의 스위치를 끄는 작용이 스위치를 켜는 작용만큼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립이 되었다. 그 후에 크루멜은 CTLA4를 차단할 경우에 상현형의 면역 반응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항체를 다량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의학적 혁신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실험은 크루멜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크루멜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크루멜은 CTLA4를 차단할 경우에
박테리아 단백질을 막는 면역 반응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피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앨리스는 CTLA4 차단의 종양에 대한 면역 반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는 과제를 연구실에 새로 들어온 데이나 리치에게 맡겼다. 리치는 대장암에 걸린 쥐들에게 항체를 주입했다. 앨리스는 항체를 통해서 T세포를 끄는 신호가 차단되어서 면역계가 대장에 있는 종양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해 종양의 성장을 지연시키기를 기대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데이나 리치가 초기 데이터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충격에 빠졌다라는 것이 앨리슨의 해고다. 치료받은 모든 쥐들의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다. 1994년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에 이들은 생쥐 분석학자 어떤 동물에게 이 치료를 시행했을지 모르도록 하는 맹금 실험을 되풀이했다. 리치는 휴가 시즌이라 실험 준비를 해놓고 여자친구를 만들어 갔고 앨리슨이 직접 종양을 검토했다. 처음에는 종양의 크기에 변함이 없었다. 그 후에 2주가 지나자 마치 마법이라도 일어난 듯 한 실험군의 쥐들이 갖고 있던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일이 조금 더 지나자 종양은 완전히 사라졌다. 물론 종양이 사라진 실험군의 쥐들은 바로 치료를 받은 쥐들이었다. 앨리슨은 단 한 개의 분자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되다니 정말 놀라웠다라고 당시의 느낌을 전한다. 그 후에 15년 동안 앨리슨의 팀과 다른 연구팀들은 CTLA4 차단이 생쥐의 다양한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역시 이번에도 생쥐들에게 희소식이었으나 문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앨리슨의 임상 실험을 위해서 제약회사들과 기금 지원기관에 접촉하면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직면했다. 많은 의사들과 학자들과 제약업계 연구자들은 면역기를 이용해서 암을 퇴치한다는 발상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사이토카인이나 소지장세포 백신을 이용한 과거의 많은 시도들은 대개 실패했고 또 복잡한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앨리슨은 당신의 저항을 이렇게 전한다. 아주 유명한 학자였던 내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짐이 종양 면역학자라고 말하며 키득거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게 모욕감을 주려게 했는지도 모르지요. 앨리슨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임상실험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를 만나는 데 2년여의 세월이 필요했다. 콜로라도주에 있는 생명공학 기업인 넥스스타의 면역학자 앨런 코먼은 인간 CTLA를 차단할 항체 연구를 몰입했다. 앨리슨이 있던 대학에서 인가를 받은 후였다. 넥스스타는 다른 제약회사인 메달엑스에 이 아이디어를 재실시할 권한을 주었다. 메달엑스는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당시 제3의 기업인 젠팜을 인수한 상태였다. 젠팜은 인간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체 이름은 MDX-010이다. 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였다. 앨리슨과 다른 학자들은 임상실험에서 이것을 쓸 수 있게 됐다. 실험 과정은 1890년 윌리엄 콜리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이라면 콜리는 지체 없이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발상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최초의 소규모 임상실험에서 MDX-010을 주입받은 일부 환자들은 반응이 오래 지속된 반면 또 다른 일부 환자들은 해로운 부작용을 나타냈다. 규모를 키운 다른 임상실험에서도 결과가 혼합되어 나타났다. 이 약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다. 약물이 효과가 좋아 보이도록 일부러 규정을 왜곡했다는 뜻이 아니다. 눈치 빠른 임상의들은 기존의 규칙을 따르면 이 신약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도 실패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다. 복잡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당시 규정은 암치료제의 성공 여부를 화학요법 기반으로 정의했다. 화학치료제는 대개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치료가 성공적일 경우에 환자의 종양 크기가 몇 주 내로 작아진다. 반면에
CTLA4를 차단하는 항체를 사용하는 실험, 즉 면역기의 힘의 고삐를 풀어주는 실험의 경우에 처음에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정량 크기의 측정기를 보면은 심지어 크기가 커지기도 한다. 이는 공식적으로 치료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면역기가 진행될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은 후에는 종양 크기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면역세포가 종양 쪽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치료를 시작한 뒤에 처음으로 종양이 커진다는 것. 그것 때문에 환자들은 처음에는 낙담하지만 결국 이를 희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오늘날 면역기를 이용하는 약물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암치료 성공 기준은 바뀌었다. 현 규정은 치료가 효과를 낸 것으로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더 길게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종양 크기가 치료 초기에 증가하는 것은 종양 플레이어 반응이라고 하며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치료가 반드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명을 구하는 암 치료제가 될 약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제약업계와 규제당국 간의 관계가 복잡한 이유를 시사한다. 결국 신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에는 독립적인 활동뿐 아니라 협업도 필요한 것이다. 협업도 필요한 것이다. 실험의 중간 데이터상 화학치료에 비해서 CTLA4 차단 항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거대 제약회사인 파이저는 CTLA4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반면에 메드렉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좀 더 기다렸으면 환자 전체의 생존율이 분명하게 개선되었을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파이저의 결정은 지나치게 성급한 면이 있었다. 어쨌거나 파이저는 항체에 대한 자세의 권리를 아스트라제네카가 소유한 다른 기업인 매드이뮨에게 팔아넘겼다. 그러나 이 치료법의 성공이 분명해지자 파이저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고 2016년에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CTLA4 차단 항체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반면에 메드렉스는 CTLA4 항체를 포기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2009년 뉴욕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이 2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의 메드렉스를 인수했다. CTLA4를 차단하는 항체가 주된 이유였다. 당시 이 항체는 아직 임상 실험 중에 있었기 때문에 효력을 예단할 수는 없었지만 20억 달러를 걸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었다.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될 때 과학계 옆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벌어진다. 메드렉스가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에 인수된 직후 CTLA4 차단의 효력이 입증이 되었다. 새로운 면역 관련 반응 기준 덕이었다. 흑색종 환자들에 대한 실험에서 종양 크기 변화 같은 반응 기준 대신에 전체 생존율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실험에 참가한 모든 환자들의 경우에 암이 피부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짧았다. 2010년 6월 5일 시카고의 연례 암학회의에 3만 명이 넘는 학계 대표들 앞에서 발표한 동시에 명망 높은 뉴 잉글랜드 저널에 게시된 실험 결과는 CTLA4 차단 항체 치료받은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례없는 결과였다. 과거의 그 어떤 임상 실험에도 말기 흑색종 환자들의 평균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환자들은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20%가 넘는 환자들이 2년 이상 더 살았다. 이 약물을 일찍부터 투여한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그 이후로도 10년 이상을 살고 있다. 앞장에서 소개한 샤론 벨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2011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 신약을 승인했다. 이 무렵 이 약은 이필리무밥이라는 일반 의약품은 MGX-010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이름이다. 뭔가 여보이라는 상품명을 받았다. 매년 흑색종 진단을 받는 미국 내 환자 6만 8천 명 중에서 15%가 여보이 처방을 받게 되리라는 예상이 나왔다.
첫 사회 투여량 치료가 4만 달러를 허가하므로 여보의 전세계 판매는 2015년에 20억 달러 도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과대광과 같은 이 예측은 거의 맞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015년 여보의 실제 판매액은 11억 달러였다. 당연히 면역기를 활용하는 신약 개발은 제약업계 최고로 빠른 성장 분야가 되었다. 개선점은 아직 많을 수 있다. T세포의 제동장치를 푸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여기는 피부나 대장이나 간 등 다른 기관의 감염이 포함된다. 이들 중 일부는 면역기를 억제하는 약물로 다시 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따금씩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다. 무엇보다도 난해한 문제는 환자들 중에서 일부만이 약물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앨리스는 이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효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한다. 일단은 여기까지.